때문에 어떤 그것을 수용해서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류사라고 얘기를 하면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서양 분류사고, 동양의 분류사는 근대 이전에 서양 분류표들이 들어오기 전에 동양 자료, 고대 자료를 분류했던 방식이 어떤 것이 있었는가를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양 분류사는 주로 근대 이전에 고전 자료를 어떤 형태로 우리가 분류를 했는가, 그거에 대한 내용이 동양 분류사의 전부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아니나 도서관의 발전을 보면은, 도서관의 기원을 보면은 예전에 기원전 6세기에 어떤 아슈르바니팔 왕실 도서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있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문헌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문헌에서 아슈르바니팔 왕실 도서관이 있었다라는 문헌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하는 것이고, 실제로 그 흔적이 발견돼 가지고 최초의 도서관이다라고 하는 것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뭐가 발견이 됐어요? 파피루스가 발견이 됐던 것입니다. 영국에 있는 레이어드라는 하는 인류학자이기도 하고 고고학자이기도 하고 기자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어떤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어떤 도서관이 있었다라는 것, 그때 지중해 연안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그 도서관이 인류 문명을 꽃폈다, 내지는 지원했다, 그리고 그 교역과 그 어떤 문물의 그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곳에서 큰 역할을 했다, 인류 문명을 꽃피우는데, 이제 그런 어떤 많은 자료를 접하고 그 위치를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영국에서 발굴 작업을 해서 실제로 발굴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찾아낸 것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파피루스였었고, 그리고 그때 이제 한 40만 점에서, 사람에 따라서는 다릅니다. 40만 점에서 70만 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보다 더 아주 야박하게 치는 사람은 5만 점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이렇게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쇄도수로 하면 10만 권 정도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때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소장 자료를 전체적으로 조직화한 소장 자료가 어떤 자료가 있는지를 쫙 정리해 놓은 목록이 피나케스 목록입니다. 이거는 칼리마쿠스가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피나케스 목록이라고 하고,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면은 지난 시간에 얘기한 뭐겠어요? 이것이 서지 목록인 거예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뭐 하고 있는 소장된 자료를 주제별로 정리해 놓은 것이에요. 그 주제는 뭐로 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산문과 시문편으로 두 개로 나눴다. 하나는 그때는 산문, 시문으로 나누고, 그 안에 신문은 또 거기에 따라서 서사를 다루는 것도 있고, 또 슬픈 거를 다루는 것도 있고, 단가도 있고, 가요도 있고, 비극도 있고, 희극도 있고, 이렇게 나누었고, 산문은 여러분들이 보면은 시문류를 보면은 주로 뭐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지금의 문학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산문류를 보면은 지금의 뭐에 해당하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얘기를 하는 학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외의 학문. 그래서 여기 신문법은 아마 문학에 해당되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눈 상황에서 그 안에서 또 각각 나누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칼리마쿠스의 피나케스 목록이고, 요거는 이러한 도서관이 있었다라는 기록은 발견이 되지만 실제 흔적이 이제 우리가 발굴된 거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어쩌면은 근세 이전에 있었던 대부분 분류법, 우리가 아는 분류법의 거의 유일한 거라고 보고, 그 이후에 우리가
분류법의 시원이다. 분류표의 최초의 어떤 기원이다 라고 하는 것은 게스너의 분류법입니다. 게스너의 분류법은 우리가 보면은 왜 만들어졌냐라고 하면은 게스너가 세계서지를 완성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세계서지가 무엇이냐? 우리 계속 지금까지 서지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서지하고 서가분류법하고 나오는데 하다 보면 자꾸 알게 되겠는데 서지라는 것은 뭐냐? 서가 넣은 자료에 분류하기 위해서 청구기호 순으로 청구기호를 부여하는 것을 서가분류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서지 분류는 뭐죠? 현존하는 자료를 어떻게 해요? 주제별로, 학문별로 구분하는 것을 서지분류법이라고 합니다. 꼭 그러면 학문별로만 구분해야 되냐? 아닙니다. 분류하는 방식이 서지분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기존에 현존하는 자료를 뭐에 따라서 분류할 수도 있어요. 저자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어요. 분류라는 것은 무엇이냐? 배열한다라는 것이고, 배열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순서를 정해서 나열한다라는 것입니다. 일정 기준에 따라 갖고 쫙 나열하는 거. 1부터 끝까지를 10만 건이라고 하면 1건부터 10만 건까지 줄을 세우는 것입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가지고 저자면 저자, 타이틀이면 타이틀, 주제면 주제별로 이렇게 기존에 갖고 있는 자료를 다양한 방식으로 배열하는 것, 다양한 방식으로 조직화하는 것, 이걸 서지분류예요. 그래서 서지분류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 개라는 거예요. 여러 개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서가분류는 한 가지다.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청구기호는 하나다. 청구기호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다? 분류기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분류기호는 무엇이다? 분류기호는 그 자료가 가진 주제를 1차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주제 안에 이렇게 군집하고 나면은 이 군집한 거에서 뭐 하기 위해서 여기 100건이라고 하면 100건을 다시 개별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도서기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지는 그러한 거다라는 것입니다. 세계서지는 무엇이냐? 그러면 세계서지가 뭐겠어요? 우리 국가서지라는 말 있습니다. 국가서지. 우리나라의 국가서지는 누가 작성을 할까요? 우리나라의 국가서지 작성을 담당하고 있는 곳은 어딜까요? 여러분들? 그럼 국가서지에 대한 개념부터 얘기를 합시다. 그죠? 국가서지라는 것은 무엇이냐? 한 국가 내에 그 나라에서 발간된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배열한 것입니다. 글씨가 엉망인데 제 말을 따라 적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잠깐 그러면은 텍스트로 쓸까요, 여러분들? 제가 텍스트에 쓰겠습니다. 국가서지란 국가서지란 한 국가 내에서 발간된 모든 자료에 관한 내용을 체계적인 순서에 의해 가지고 배열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가서지는 누가 작성하느냐? 누가 작성해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작성을 합니다. 그럼 국립중앙도서관은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발간되는 모든 자료를 어떻게 알고 어떤 자료가 발간되는지 어떻게 알고 작성할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 생각을 했을 때 국립중앙도서관이 어찌 알고 국가 우리나라에서 모든 출판사에서 나오는 그 자료에 대한 내용을 어찌 알고 국가서지를 작성할 수 있을까요? 유추해 봅시다. 어떻게 알고 그게 가능할까요? 그게 어찌해서 가능할까요? 양희찬 학생이 너무 좋은 말을 했어요. 출판사에서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자료가 출판될 때마다 보고하느냐? 보고보다 더 강력한 방식으로 합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납본제입니다. 납본제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모든 출판사에 우리나라의 모든 출판사는 책을 내면은 어떻게 하네요? 2권씩 어떻게 해요? 국립중앙도서관에 뭐라고 얘기를 하죠? 주는 거야 되는 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납본제는. 그러면은 국립중앙도서관은 여러분들이 보니까 이렇게 모든 출판사에서 만화책을 비롯해 갖고 그 다음에 출판사 보면 CD롬이나 모든 영화까지 다 갑니다. 모든 것이 갑니다. 2권씩 2부씩 가게 되어 있습니다. 2부씩. 네. 그러면 그게 다 1년 동안 모이게 되죠. 그죠? 그러면은 또 10년 동안 모이게 되고 이러면은 국립중앙도서관은 뭐 하게 돼 있어요? 국가서지를 작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국립중앙도서관은 이렇게 책을 기본으로 그냥 무료로 몇 권을 받아요. 2권씩을 맨날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립중앙도서관의 역할은 뭐가 있느냐? 보존의 의무가 있습니다. 2권씩 받으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한 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보존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존해서 계속 전승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2권을 주면은 국립중앙도서관은 어떻게 하느냐? 한 권은 이용자들한테 열람 안 시키고 어떻게 해요? 연구보존실로 보내고요. 한 권은 이용자들하고 열람실에 배열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립중앙도서관은 책을 사지 않아요. 국립중앙도서관에 가면 모든 책은 다 있어요. 만화책도 엄청나게 많이 납본 들어온 게 있지만 열람은 잘 안 시킵니다. 그렇게. 이렇게 납본제에 의해 갖고 국립중앙도서관은 뭘 하고 있어요? 국가서지를 만들어주죠. 모든 나라의 거의 거의 대부분의 나라는 납본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초로 납본제를 실시한 나라는 프랑스였었고요. 모든 나라는 납본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각 국가마다 각 국가별로 뭐가 가능해요? 국가서지 작성이 가능해요. 국가서지가 작성이 되는 국가서지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뭐가 돼요? 그 나라의 지식, 술탄, 현황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문학책이 얼마나 많이 발간되는지 지식의 생산을 알 수 있는 지식의 생산 현황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국가서지예요. 그러면 세계서지는 뭘까요? 이 국가서지를 다 모아둔 것을 세계서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국가서지에 대한 개념을 좀 알았고 그러면은 세계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스너가 세계서지를 16세기에 완성해서 1548년에 완성을 했어요. 세계서지를 완성을 하려고 세계서지는 왜 만들고 싶었을까요?
이맘때 각 나라에서 막 자료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현재 지식이 얼마만큼 유통되고 생산되고 있는지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연구를 하거나 하는 경우에 자료의 생산량이 우리나라 것 말고 전체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자료의 생산량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계서지를 만들자라고 생각을 하고 세계서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세계서지를 만들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이것을 이 학문이 이 자료가 어느 학문에 속하는지 어디에 속하는지 학문의 분류 체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학문을 구분하게 학문을 분류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선 학문을 분류해야 자료를 어디에요? 이 자료가 여기에 해당하는 건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기에 해당하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세계에 있어 전 세계에 지식 생산량이 철학책이 많은지 수학책이 많은지 의학책이 많은지 이런 거를 알 수가 있겠는 거죠. 그래서 만든 것이 이제 게스너가 만든 최초의 분류법입니다. 무엇을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세계서지 작성에 필요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만들었느냐를 한번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게스너의 분류법이 가진 의의가 있습니다. 어떻게 있느냐? 지식을 아주 독창적인 체계에 따라 분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근대 분류법의 시초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으로 이제 분류법이 이제 근대의 어떤 학문의 발달을 근거해서 만들어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최초의 서지학적 목록이다. 그리고 뭐 백과전서의 효시다 이런 거는 뭐 여러분들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 걔는 최초로 이렇게 서지학적 체계 우리가 얘기하는 서지학적 체계는 뭐예요? 그 자료에 뭐 서명도 들어가고 저자도 들어가고 뭐 배지수도 들어가고 출판사도 들어가고 이러한 그런 것을 포함한 그러한 서지학적 체계 서지학적 내용을 갖고 있는 그리고 뭐 이렇게 학문 체계에 근거한 뭔가 나름의 논리적인 철학적 기반이 내재된 목록으로서 여러분들 서지 기술의 배열의 학문 분류 우리가 자료를 분류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자료를 분류하는 데 있었고 학문 분류를 응용한 최초의 분류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뭐겠어요? 서지 분류법이죠. 왜? 자료에 꽂기 위한 것이 아니니까. 서가에 꽂기 위한 분류법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기존에 나와 있는 자료를 정리하기 위한 것이니까 학문 분야별로 정리하기 위한 것이니까 서지 분류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봅시다. 이렇게 나눴습니다. 게스너가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그때는 학문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학문을 그냥 철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학문 자체를 철학이라고 얘기를 했었나 보다라고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학문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철학이 곧 학문이고 공부고 그죠? 공부고 학문이고 그러니까 철학이 곧 학문이고 학문이 곧 공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학문을 하는 데 있어 갖고 예비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고 실제적인 학문이 있고 그다음에 그 외 예비적인 학문 우리가 보면 요즘 같은 경우는 약간의 이렇게 뭐 자연과학일 수 있고 응용과학일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사회과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제 적용되는 학문이고 인문학 같은 경우에는 뭐겠어요? 그것이 꼭 실제 생활에 우리가 필요한 학문은 아닐 수 있지만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학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실체적인 학문, 그 다음에 예비적 학문으로 나눴습니다. 실체적 학문에 우리가 보면은 물리학이라든가 또는 뭐 윤리학이라든가 경제학이라든가 법학이라든가 정치학이라든가 의학이라든가 기독교 신학이라든가 약간 이런 것이 그러니까 형이상학, 자연신학, 종교와 그 다음에 윤리학, 경제학, 정치 이런 약간의 우리가 보면은 지금에 있어가지고 이제 사회과학하고 뭐 물리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예비적에는 예비적을 다시 또 필수적 학문과 그 다음에 선택적 학문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필수적 학문에는 어학하고 수학하고. 이래서 지금까지 어학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수학이 중요한 학문으로 오나 봅니다. 그렇죠? 가끔씩은 수학에 대해서 무용론을 펼치는 사람도 있고 수학을 가끔씩 어떤 사람은 왜 수능 시험에서 수학이 이렇게 중요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수능 시험을 위한 우리는 수학을 12년 동안 배우다가 그 이후에는 별로 쓰는 학문도 있지만 안 쓰는 학문도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게스너는 그때 전 세계에서 나온 전 세계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서구 사회 중심이겠지만 어떤 한 나라의 뿐만 아니라 그 서구 사회 전체에서 발간된 자료에 대한 자료가 어떤 분야의 자료가 있었는지를 파악하고자 세계 서지를 작성을 했는데 세계 서지를 작성하려고 보니 분류 체계가 없는 거죠. 학문을 분류한 체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있는 학문 분류 체계에 근거해 가지고 자료를 여기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게스너의 분류법이 근대 최초의 분류법이라는 거 그리고 철학적 기반을 가졌다라는 거 또 서지학적 체계를 가졌다라는 거 학문 분류에 기초한 최초의 근대 분류법이라는 거 이 정도는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뒤에도 계속 나오지만 그러한 지금의 현대의 분류법이 되기 전까지의 여러 가지 분류법들의 특징만 알면 되지 그 안에 이 하나하나의 어떤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베이컨의 분류법입니다. 여러분들 베이컨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게스너는 우리 쪽에서 거의 처음 들어봤지만 베이컨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베이컨은 이 학문 분류를 한 겁니다. 학문 분류를 했는데 어떤 거냐면 우리가 항상 지금의 현 분류법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어요? 학문 분류에 근거하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지금의 분류법이. 그리고 점점 갈수록 분류법은 어디에 근거하게 됩니까? 학문 분류에 근거하게 됩니다. 베이컨은 학자였는데 책을 2권 썼습니다. 어떤 책을 썼느냐? 학문의 진보라는 책을 발간을 했어요. 그러면서 학문의 진보를 발간을 하면서 학문의 역사에 대해서 쭉 적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계속 진보해 오면서 학문이 어떻게 발전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때 학문이 발전을 하면서 어떻게 융합되기도 하고 분화되기도 하면서 현재의 학문에 이르렀는지를 연구를 한 겁니다. 이게 연구를 했다면 나름 체계를 가지고 학문 분류를 전개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학문의 시초가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느냐? 고대 철학자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러면 각각 고대 철학자가 여러 명의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그다음 또 누가 있나요? 여러분들 아는 사람이 2사람밖에 없네. 여러 사람이 있으면 그 철학자들이 우리 학문사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그들이 어떻게 각각이 학문을 바라보는 또는 자연현상을 바라보는 또는 우주 원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달랐는지 그런 거에 대한 나름의 그 고대 철학자에 대한 재평가 그다음에 그 각각에 대해서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17세기 지금 현재에서 봤을 때 그들이 기여한 바가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때부터 시작된 학문이 지금에까지 학문이 지금은 어떻게 학문이 번창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진화했다고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분화했다고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진보했는지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학문을 체계화해서 지금의 이 학문이 고대 철학자에서 어디에서 연결되고 어떻게 연결되고 학문에 뭐가 있어요. 계통을 분류하면서 쭉 나열을 한 것입니다. 그게 이제 베이컨의 분류법입니다. 학문의 갈래를 나타내 준 것이죠. 그래서 베이컨은 어떻게 학문을 분류했냐면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지식 구분에서 근거해가지고 학문을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분류했냐?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지식 구분을 윤리적인 지식과 그 다음에 생산적인 지식과 또는 이론적인 지식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했다고 합니다. 윤리적이고 생산적이고 이론적이고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면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이 말로 윤리적이라는 건 우리가 뭐 하는 것이에요?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겠죠. 그 다음에 생산적인 거, 뭐 만들어내는 거, 이론적인 거 우리가 보면은 철학 같은 거겠죠. 그런 거에. 그래서 이것을 인간 정신 능력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식을 기억, 기억하니까 뭐가 돼요, 여러분들? 메모리 되죠. 메모리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뭔가를 우리 항상 역사 얘기할 때 기억이라는 얘기 많이 하죠. 과거를 잊으면 안 된다. 과거에서 뭔가 교훈을 얻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서 착안을 해서 지식을 기억, 역사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상상, 상상은 뭐겠어요? 창작과 관련된 거죠. 상상. 그 다음에 오성, 그러면은 이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크게 세 가지로 분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류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베이컨의 분류법은. 네. 많은 베이컨의 이 분류법이 학문 분류에 영향을 미치고, 그러니까 학문 분류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은 뭐냐면 계속적으로 학문 분류에 이 분류법이 활용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광범위하게 어떤 자리 잡기 학문 분류로서의 어떤 당위성 내지는 어떤 타당성을 인정받는 분류법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이 또한 어떻게 해요? 자료 분류표에서도 이 학문 분류에 가장 근거해서 자료 분류표를 만들게 되겠죠. 가장 타당성이 높은 학문 분류에 근거해서 자료 분류표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류표는 학문 분류, 베이컨의 분류 방식은 학문 분류와 자료 분류에 매우 영향을 끼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도서관에서 이 분류표를 활용하기 시작하고, 분류표가 없는 상황에서, 자료 분류표가 없는 상황에서 뭐 하는 것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지식 부분을 반영한 베이컨의 분류법을 활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의 어디까지 오느냐? 지금의 DDC의 분류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베이컨의 분류법을 여기에서는 조금 얼게 설기설기 만들어진 베이컨의 분류법을 더 촘촘하게 만든 분류법이 해리스의 분류법입니다. 근데 그 해리스의 분류법에 거의 해리스의 분류법을 거의 가져오다시피 한 것이 DDC의 분류법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DDC의 분류법은 베이컨의 분류법에 기반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해리스의 분류법에 영향을 미쳤고, 제퍼슨 문고 분류법 이런 거에도 다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베이컨의 분류법이 학문 분류로서 가장 타당성이 있었다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식을 역사와 관련된 거, 시학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철학과 관련된 거. 그래서 역사는 우리가 역사, 그 다음에 시학은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상상, 문화. 그 다음에 이것은 학문, 이제 철학 같은 것이. 그래서 우리가 KDC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DDC 보면 문학 있고, 문학 다음에 뭐 있어요? 역사 있고. 그 다음에 문학 앞에 다 뭐가 있어요? 과학자예요.
철학부터 해갖고 인문과학, 자연과학,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위에 가고 역사가 제일 끝에 가고 문학이 가운데 있는 형태로 발견됐습니다. 형태는 똑같다. 이렇게 군집원, 이렇게 카테고리화, 범주화한 방식은 똑같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시간이. 양희찬 학생은 다음 시간에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언제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수업한 거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앞서 얘기한 두 학생은 꼭 구글 LMS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퀴즈가 제가 할당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예. 퀴즈는 점수에 따라 감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문제 틀렸으니까 몇 점 감점이 있다 이거는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들 1강을 전체적으로 리뷰하라는 차원에서 제가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비대면 수업이다 보니까 하고 사실 수업 자료도 거의 안 받잖아요. 여러분들 프린트 안 하는 친구도 많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그냥 수업 듣고 그냥 다 사라지는 거니까 한번 수업 자료 다시 한번 보면서 그 문제 풀라라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모든 수식 퀴즈가 중간 시험, 기말 시험 빼고 나면은 몇 번이 나갈지 모르겠지만 한 많이 나가면은 7, 8, 10번 이내로 10번까지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한 이제 파트 끝나면 가능하면 하나씩 내는데 그렇게 하면은 한 7, 8, 뭐 많으면 10번 정도 퀴즈가 나가면 10번의 퀴즈를 다 합해서 그 점수를 다 합해서 제가 여러분들 중간 기말 그 최종 평가에 10% 내지 15%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그 점수가 반영이 된다고 보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문제 한 문제 틀리면 몇 점이 감점이 되냐 이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점수를 합산했을 때 그 어떤 A, B, C로 제가 한 3등급으로 나눴을 때 10%, 15, 10%에서 15% 반영할 때 감점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해됐으면 설명됐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고요. 장우진 학생 교수님 구글 클래스룸에 강의가 안 뜨는데 수업 코드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수업 코드를 주지는 않는데 장우진 학생이 수강 신청을 한 거면 그게 떠야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뭔가를 하지는 않습니다. 경성대 거기 경성대 뭐라 그러나 구글 계정이 개인 계정이 아니라 경성대 계정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수업은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들 다른 학생들은 나가셔도 됩니다. 예. 제가 계속 연이어서 수업이 있어서 이 주먹 끄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수업 끝난 학생은 다 나가셔도 됩니다.